마주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저번에 뵙지만 여기 쌍둥이 기간이나마 다시 또 얼굴을 뵈니까 더 반갑고, 또 공유경제라고 하는 이런 주제, 어떻게 보면 핫한 주제이면서도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글로벌 트렌드고, 저희가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 지속가능의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런 주제를 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공유경제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정리하거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공유경제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또 우리 생활에서 공유경제가 어떻게 쓰여질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 사회적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라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공유경제에 대해서 좀 오늘은 대략적인 걸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나 이 공유경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공유경제는 어떤 특징과 장점, 물론 다 좋을 수는 없겠죠. 기존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존 룰에 위배되는 새로운 신조 경제 흐름이기 때문에 기존 어떤 규제나 산업과의 마찰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또 공유경제를 향해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뭐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요새 뭐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등이 어떤 정책 동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 공유경제를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또는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공유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좀 고민하고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경제를 먼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이 공유경제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옛날에 어떤 구례라든지 이런 방식, 생활 문화 방식에서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정의한 것은 이제 하버드 대교수 로렌스 레실이 처음 이제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시도한 거고요. 그래서 이 로렌스 레실이 이제 이 공유경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신자유주의 경제, 즉 상업경제에 대립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공유경제 개념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한 건데요. 로렌스 레실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레이첼 보츠만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정의는 협력적 소비입니다. 그래서 소유하지 않고 유유자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협력적 소비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연구자들이나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소유권과 배타적 사유권을 주장하기보다 해당 자원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춰서 공유를 하도록 개방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경제활동,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과 물건 등 이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그 개념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소유하지 않고 유유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높인다, 이런 경제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공통된 그 공유경제의 정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경제와 이제 혼용해서 쓰는 유사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 공유경제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경제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혼용해서 사용되는데,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우리가 좀 구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쉐어링 에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익을 창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는 유유자산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자산의 공유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협력적 경제,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런 소비 생산, 금융, 학습 이런 것들에 대한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중점을 둔 개념이
그리고 온디맨드 에코노미라고 해서 이런 것은 즉각적으로 이런 주문에 대응해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 경제에 중점을 두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액세스 기반에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경제도 다 이 온디맨드 경제를 기반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긱 경제 또는 긱 에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작은 규모의 일시적인 한 번의 그런 단일 프로젝트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런 긱형 노동참여, 소득 창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프리랜서하고 좀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프리랜서 경제는 이제 독립적 노동자나 자영업자, 그래서 이런 프리랜서의 노동 참여나 소득 창출에 중점을 두는데, 긱경제는 일시적인 유례적인 그런 성격이라면 프리랜서는 그 계약 기간이나 프로젝트의 기간이 긴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어 경제의 경우에는 P2P 네트워크에 중점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그런 거래, 여기에 중점을 둔 개념이고, 접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접근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일시적 임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접근 경제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경제의 경우에는 이 군중이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경제 모델에 중점을 둡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 이런 형태가 되겠고, 디지털 경제는 모든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모두 총칭해서 이루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경제는 이 네트워크 기반의 그런 플랫폼으로 구동되는 이런 경제를 총칭해서 우리가 플랫폼 경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특징이나 개념적 차이를 좀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공유경제는 왜 등장하게 됐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협동조합이나 길드나 두레 이런 것들이 다 협력적 생산 소비활동 이런 것들에 기초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공유문화,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 주류로서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저성장 고착화나 취업난 실업, 또 소득 감소 이런 문제, 그에 따른 양극화, 소득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상업경제 폐해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성찰에 따라서 합리적 소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자기 반성과 성찰에서 공유경제가 등장하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대응입니다. 결국 대량 생산과 과잉 소비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 이런 새로운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그런 자원들이 대량 생산에 소비되면서 자원 고갈에 대한 그런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동 활용이나 협력적 소비를 통해서 자원 고갈이나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공유경제가 등장하고 확산하게 됐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초연결 사회가 돌아있기 때문에 이 한계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공유경제를 등장시키게 된 배경인데, 결국 이제 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즉 네트워크 액세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이런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상업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추가되는 그런 거래 비용이 이런 상업경제 일반적인 오프라인 경제하고 다르게 이 플랫폼 경제에서는 그 거래 비용의 증가가 아주 보이지 않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그 한계 비용은 더 줄어드는. 그래서 제로미 리프키는 미래에는 한계 비용 제로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래 비용이 거의 0이 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경제를 최근에는 영리경제, 영리공유경제, 비영리공유경제 이렇게 분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에 이민아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공유경제는 시어드, 즉 결과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시어드 에코노미로 표현하고 있고 영리공유경제는 시어링 에코노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공유경제는 사회적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형 공유경제로 정리할 수 있고요. 영리공유경제는 시장형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시장경제형 공유경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공유경제는 결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걸 통해서 사회적 목적을 이루겠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 환경오염을 저감하겠다, 뭐 이런 결과를 공유하는 거고, 영리공유경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함께 그저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하면서 참여 기회를 늘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측면에서는 서울시 공유경제는 이 비영리 공유경제 쪽으로 집중해서 정책을 펴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비영리 공유경제를 하면서도 시장형 공유경제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도 주식회사라든지 또 판교 제로시티 이런 부분이 시장형 공유경제에 집중적으로 또 경기도는 함께 육성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경제의 자원은 무엇이 공유경제의 자원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공유경제의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또 수모가 되는 것이든 수모가 되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공유경제의 대상이 되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자원 중에서는 수모되지 않는, 예를 들면 공간이나 뭐 토지나 물품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은 소모되지 않는 그런 유형 자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모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유형 자원도 있습니다. 식사 같은 거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도 공유경제 이용 자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형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이나 정보, 지식, 재능 이런 것들이 공유경제 이용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요새 나 아재를 사세요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재능을 파는 그런 공유경제 플랫폼이 인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구원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각 분야에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 사세요. 그래서 아재를 스스로 파는 그런 플랫폼이 요새 성함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면 은퇴 세대들이 내 경험과 내 노하우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쓰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퇴자들의 그런 아르바이트 기회로도 활용되는 이런 일본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에 따른 공유경제 자원은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물물교환 또는 협력적 커뮤니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나 자전거, 뭐 장난감, 도서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고, 물물교환은 말 그대로 경매라든지 상품권 교환이나 물물교환 시장 이런 것들이 제품배 방식으로 활용되는 이런 것들이 공유경제 자원에 해당되고, 또 협력적 커뮤니티, 상호 간의 그런 관계망, 협력적 관계망을 사회관계망을 통한 거래 방식에서 협력적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공간이 있을 수 있고, 노동력 또는 여행 경험, 지식 또는 자금, 펀딩 이런 것들이 다 공유경제의 자원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공유경제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크게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이 플랫폼, 이용자, 공급자. 결국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연결해주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공급자는 플랫폼에 유효자원을 등록하고
이용자가 그것을 이용했을 때 이용 수수료를 받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공급자가 되는 거고,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그런 자원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는 이런 분야, 이런 부분을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공유경제는 이 공급자, 이용자,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공유경제 비즈니스에서의 그런 수익 모델은 뭘로 가져가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서비스 거래 수수료입니다. 이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해주고 그 가운데서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또는 연간 회원가입에 따른 멤버십 수수료를 받아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도 하고, 계층형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서비스 수라든지 빈도 이런 것에 따라서 수수료 가격을 차등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멤버십과 사용 수수료를 같이 활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수수료가 있습니다. 파이트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버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고요. 사용자 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별해서 받는 방식. 그럼 이런 부분도 있죠. 네트워크에서 누군가 큰 서버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양을 IT 기업이 일정한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서버 플랫폼을 10개를 이용할 수 있는 공량을 주고 이걸 섹션을 나눠 놓고 나는 이만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IT 기업한테 그럼 너는 10분의 1의 공간을 리더했어 라고 주는 이런 형태가 이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저기도 볼 수 있어요. 옥션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해놓고 그 참여하는 사업자들한테 일정 부분 떼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런 형태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상위 모델이나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받는 방식,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혼합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공유경제 비즈니스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유경제 거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우선 이제 개인 대 개인, 피어투피어 거래형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공급자와 사용자를 중개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이 중고 물품의 판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인 대 개인 거래형이고요. 쌍방과 사용권 교환형은 플랫폼이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해 주는데, 이런 거는 사용자가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유효 물품을 커뮤니티 안에서 교환하는 방식 또는 대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권 교환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유권 교환형은 소유권 완전히 공급자에서 사용자로 이전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고물품 거래장터에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유효 물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파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은 그걸 중개해 주는 거고, 그래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권 제공형은 렌트가 되겠습니다. 렌트. 그래서 차를 사용자한테 임시적으로 빌려주는 그런 형태, 또는 장난감 어떤 회원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장난감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임대해주는 형태, 또 오프나 이런 데처럼 자전거 공유경제 자전거회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일정 기간 수수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형태, 이런 형태가 또 사용권 제공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공유경제 거래 유형은 이 네 가지 유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경제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승차 공유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우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우버가 그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등록하게 되고요. 그 우버는 이 등록 차량에 대한 내용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고, 이용자는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그에 따라서 요금을 결제를 하게 되면 이 수수료를 뗀 나머지 요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요금을 수익을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공유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오토나 모바이크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푸른바이크나 뭐 또 지자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주시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 관광지 투어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이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요. 또 상업적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오포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중국도 이제 망해서 좀 철수하는 과정이에요, 오포도. 근데 이제 공유 자전거를 제공을 하고 이 서비스 이용자가 사용료를 결제하는, 이게 임대형이 되겠습니다. 임대형 그런 서비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 자전거 공유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형상 우리나라는 평지보다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좀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이 소유하려는 의식이 굉장히 좀 나름 강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고가,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가의 자전거를 내가 소유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도 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른 분들이 분석을 그렇게 해놓은 걸 봤는데, 하여튼 유럽이나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통 여건이 나름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00원 택시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로 이런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전거 공유에 대한 서비스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 이거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에어비앤비 숙박업 등록을 해서 이제 강원도에서 많은 그런 개인 주택이나 뭐 이런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어비앤비 가입을 하고 수익을 창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에어비앤비는 수수료 수익만 수취한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고, 집을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호스트가 등록하고 게스트 이용자가 이용함으로써 사용료를 결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회의, 비즈니스 공간, 이런 공간을 공유하는 부분이 이제 위워크입니다. 위워크 같은 경우도 건물을 그 사업자한테, 위워크한테 임대해 주는 거예요. 장기 임대를 해주고, 위워크는 그 사무실 공간을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편리하고, 또 비즈니스 활동에 편리한 그런 공간 구성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 이용자가 임대를 결정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모델인데, 요거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간을 임대할 때 보통 어떻게 2년, 3년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난 3개월만 쓰겠어요, 2개월만 쓰겠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회의 공간이나 기타 편리한 공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 액세스나 이런 부분이 빵빵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서버 플랫폼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선호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또 교통 접근성이 편리하거나 주위에 문화공간이 많은 곳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시오처럼 생활용품을 공유하는 이런 이제 모델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소시오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확산되는데, 요새는 아파트 단지를 새로 개발할 때 이 기획 단계에서 이런 공유 플랫폼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이 아파트 단지 개발에서 공유 경제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가 아파트 개발 기획 단계에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능 공유, 외국 사례지만 태스크 레빗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르바이트죠. 내가 등록을 하면 필요한 인력, 이게 뭐 수리라든지 청소라든지 모든 분야, 배달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난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올리면 그 단일력 필요자들이 그 자기가 필요한 시간만큼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거 알바몬이나 이런 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알바몬에 있는 거는 내가 뭐 최소 뭐 몇 달, 1년 아니면 내가
평생 직장 이런 개념으로 뭔가 일자리를 구하는 플랫폼이라면 여기는 말 그대로 초단기입니다. 2시간, 1시간 아니면 매주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 연계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 나라의 그런 시스템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럼 공유경제는 기존의 상업경제, 소유경제와 어떤 그 차이점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경제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다. 그래서 상업경제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반면에 공유경제는 사회적 후생, 사회 전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 체계는 대부분 이제 플랫폼, 그 네트워크 액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메커니즘에 의한다라는 거고, 거래 관계는 개인 대 개인의 그런 거래가 많고요. 뭘 기반으로 하느냐면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공급자와 이용자가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자의 경우에 소유경제의 경우에는 전문기업, 유통기업이나 이런 대리점이나 이런 데가 되겠지만 공유경제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또 소비 방식에 있어서도 협력적 소비, 또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일반 소유경제에 있어서는 내가 물건을 사는데 거기다 신뢰를 어떻게 구해요? 내가 그 물건을 샀는데 잘 썼다. 그 회사 제품을 잘 썼고 고장도 안 나고 좋았다. 그래서 이제 충성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주위에서 야 어떤 제품 써봤더니 너무 좋아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뢰가 확보되는 데 비해서 공유경제는 네트워크 액세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의 그런 평가나 평판.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제공자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그러니까 나쁜 그런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급자에서 탈락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차량 승차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경우에는 차량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숙박업에 있어서도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별표를 매기거나 일정 기준을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시키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비용도 상대적으로 공유경제는 저가고요. 또 좋은 일 하는 거죠. 사용일 수가 빈번하고 왜 소유하지 않으니까 사용일 수도 빈번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순환적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자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유경제는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또 공유경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경제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그 카카오, 그죠? 승차 공유 관련해서 난리가 났던 거고, 다른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과의 충돌, 또 거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유경제의 효과를 보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매칭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만족감, 그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킵니다. 자원의 고갈을 막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경제활동 참여 및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의 재능이나 내가 일자리를 탐색할 때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이 나왔을 때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취업의 기회, 일자리 기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숙박 공유 같은 경우, 강원도 같은 경우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에 에어비앤비 등록을 하게 해서 일반 그런 민박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는 가정집들이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완화 및 비용 절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차량 공유, 승차 공유를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결국 승차 공유를 함으로써 그만큼 차량을 덜 운행하게 되면 환경 오염을 저감시키고 그런 미세먼지나 환경 문제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이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또 뭐 우리 뭐 열린업장이나 다양한 분야에서는 뭐 이런 서비스 모델이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나 소득 창출의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이제 공유경제에 좋은 그런 효과가 되겠는데 이제 어떤 점이 문제고 쟁점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숙박 공유의 경우에 거기에 나갔을 때 어떤 불이 나면 어떡하느냐. 누군가 들어와서 그 강력범죄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플랫폼이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면 숙박을 제공해준 그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냐. 책임 소지가 애매해지고 그 위험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버나 이용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냐. 물론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들 가입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 또 크라우드 펀딩을 했을 때 모럴 해지가 발생했을 때 그런 그 자금이 다 누군가 갖고 튀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금융 부실화라든지 이런 부분. 또 주거 불안은 무슨 문제냐면 만약 여유의 그런 건물에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도나도 다 에어비앤비 가입해서 수익 올린다고 하면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가 살 그런 전셋집, 월세집을 못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거 불안을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거래 위험이 존재한다. 공급자가 에어비앤비에 우리 그 숙박 시설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잘 되고 싹 예쁘게 꾸몄고 뭐가 됩니다 라고 막 했어요. 거기에는 플랫폼을 올려놨는데 실제 가보니까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 사전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올라온 정보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거래 위험. 그래서 소비자가, 이용자가 본래 자기가 원했던 그런 효용 가치를 느끼지 못하거나 불만이 쌓이는 위험이 있다. 또 수요자 입장에서 반대로 공급자는 이렇게 됩니다. 수요자가 가서 별의별 걸 다 요구해요. 가서 아유 왜 인터넷 안 돼요? 뭐 안 돼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냉장고 속에 뭐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요구를 할 때 그걸 누가 해결할 거냐? 어디까지 만족시켜야 되느냐? 그런 그 모든 거를 플랫폼에 다 올려볼 수도 없잖아요. 하나하나. 왜? 소비자의 요구들이 너무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춰요? 그 이런 부분도 거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규제 역차별, 기존 산업과의 마찰. 우리 숙박을 팔려면 어떤 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접촉을 받아요. 소방법이나 위생법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 숙박을 팔려면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그에 따라서 시설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숙박업 등록한 데는 어때요? 에어비앤비나 이런 등록과 숙박업 같은 경우 그런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에 별도의 규제를 안 받으니까 왜 우리만 법에 따라서 이렇게 소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숙박업,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그 숙박업 등록한 데는 왜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되면 누가 죽어요? 기존에 호텔업 하는데 이런 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기존 산업들이 고사하면서 거기서 별도의 그런 산업의 붕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조세회피 및 과세 문제입니다. 자, 숙박업 등록을 했어요. 그럼 그분이 매일 그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 수익을 누가 파악할 거며 거기에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득을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데 이 우버 같은 경우 차량을 제공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소득이 발생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고 또 소득을 어떻게 매길 거냐는 법적, 세법적 근거도 취약하다는 거죠. 숙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플랫폼한테 니들 야 누가 어느 정도 소득 냈는지 개인정보하고 관련해서 우리한테 넘겨줘 해야 되는데 얘들이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수수료 엄청난 그런 수입 수수료가 생겨요. 플랫폼 기업이. 근데 얘들 외국 회사야. 본사가 서버가 외국에 있어. 얘들 소득이 얼마나 올렸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걔들이 많은 속도로 올리고 수입이 생기는데 걔들한테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화. 지금 이제 경쟁이 침체지만 예를 들면 대형 플랫폼이 예를 들어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모든 그런 승차 공유나 숙박 공유를 휩쓸었다. 나머지 작은 업체를 다 고사시켰다. 그러면 이제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 플랫폼한테 있죠. 내가 수수료 10% 뛰고 30% 뛸 거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다라고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 플랫폼이 생겼을 때 그런 거래망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확보가 되면 그걸 뒤집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새로 진입한 그런 플랫폼의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 투자, 시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플랫폼이 한번 고착화되면 그걸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만약 그런 이후에 그런 거래 비용 증가, 이거는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려면 당초의 목적에도 위배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들을 우리가 염려하면서 공유경제를 우려하고 염려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은 굉장히 고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공유경제 대상을 전통적 영역하고 신생 영역에서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 5가지 영역, P2P, 금융, 온라인 채용, 숙박, 자동차, 공유, 음악,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글로벌 매출 규모가 2013년 대비 2025년 약 20배 이상 확대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유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이 5가지 영역이 2013년 5%에 불과한데요. 2025년에 되면 전체 공유경제 영역 10가지 영역의 50%까지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성장 전망이 크다는 거고요. 분야별로 보면 전통적인 그 렌탈 섹터 있죠. 우리가 뭐 자동차 렌트라든지 도서 대여라든지 호스텔이나 장비 렌탈 이런 부분은 성장 전망이 거의 적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영역들 카시어링, P2P 숙박, 비디오 스트리밍, 뭐 P2P 금융, 온라인 채용 이런 부분은 아주 향후에 폭발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P2P 금융 같은 경우는 60% 이상 연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B&B 호스텔, 이 B&B는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베드앤브레이퍼스트, 그러니까 숙식하고 아침만 제공하는 그런 숙박을 의미를 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그런 숙박 모델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공유경제에 대해서 주요 선진국들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방향성만 보면은 미국은 어쨌든 플랫폼의 시초가 공유경제 플랫폼의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 또 시초가 대부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굳이 이거 막 규제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자국 기업들이 커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정부 리더리 알아서 해요. 주 정부별로 리더리 규제할 부분을 찾아서 하려면 하고 거기에 책임을 부여하려면 부여하고 이런 부분은 주정부 차원에서 알아서 해요. 이런 입장인 거고 유럽은 유럽위원회에서 공유경제 아젠다를 발표를 하고 나름대로 규제는 하지만 이걸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독일은 좀 약간 좀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고 다른 나라들은 좀 오픈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방향에는 동의를 하지만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려하고 또는 자국의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서 규제를 두거나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미국의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장식하는 걸 원치 않고요. 독일이든 영국이든 자국의 스타트업들이 빨리 커서 이런 유럽 내에서 그런 시장적 지위를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국가적 차원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요.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거는 우선 생각잖아요. 뭘 하겠다 기업들이 해 무조건 해. 그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규제나 이런 것들을 사후에 만들어가는. 그래서 중국은 뭐 이런 아이디어 해봐.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정리해서 규제를 만들거나 조치를 취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으시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런 공유경제 부분이 반영돼 있고 2018년 혁신성장 전략 투자 방향에 공유경제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존 산업과의 마찰 때문에 이 진입이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승차 공유, 숙박 공유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숙박 공유와 차량 공유입니다. 승차 공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직 승차 공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숙박 공유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좀 오픈시키려고 하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앞에 내용들 좀 미리 설명되는 걸 이렇게 풀어쓴 내용이니까요. 보시고요. 그 일본은 어떠냐? 일본도 차량 승차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일본에서 뭐 다른 건 못하고 우버이츠나 그래서 배달 서비스 이런 부분만 참여하고 있고 우버가 우리 카카오 택시처럼 택시에 대한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정도 이 정도만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택시 업계랑 기존 업계의 마찰은 여전하다. 그렇지만 그 교통이 불편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모델을 시범 서비스는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이 아니라 노약자가 많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이런 지역을 시범 모델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공유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고용이나 양성평등, 그다음에 복지, 교통, 관광, 부동산, 민간자사, 교육, 농림수산 다양한 형태로 일본은 공유경제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그런 시스템으로 공유경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새 일본에서 뜨는 게 저기라는데요. 저기 우리 여성들 명품 있죠? 명품. 이거 사실 1년에 한두 번 들잖아요.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이런 고가의 그런 명품을 개인 대 개인을 매칭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00만 원짜리 백 누가 갖고 있는데 누가 어떤 회사에 쓰겠다라고 하면 이용자를 매칭해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도 빌려주는 데는 있죠. 임대를 하고 우리나라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플랫폼 형태로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저희 나라도 임대를 해주긴 합니다. 우리나라 공유 경제 기업을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 운송 분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운송 분야에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소카죠. 소카, 그린카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또 주차의 경우에는 뭐 모두의 주차장이나 셀프하기나 이런 데가 있고 공간은 숙박 공유를 하는 그런 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주거 공간 임대 전용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공간도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고 뭐 파티 공간, 뭐 다이닝 공간, 공연 공간 이런 데를 임대주는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거래 또는 재능 공유, 또 취업 중개, 금융, 요새 그 P2P 금융, 크라우드 펀딩도 우리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뭐 이게 확산되거나 이렇게 홍보나 이런 광고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의류라든지 뭐 의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죠. 그런 말씀드린 그 의류뿐만 아니라 그런 소품이나 이런 부분도 렌탈이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이런 공유경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왔느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2016년 2월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때 이제 오보나 에어비앤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 공유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유 민박업에 대한 그런 법 개정이나 아니면 새로운 제정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서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그런 자본시장법은 이때 개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신성장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 내에 이 공유경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18년 8월 혁신성장 전략 투자 방향 발표에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 분야 중점 투자안에 이 공유경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3월에는 지금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이지만 이 공유경제 기본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초과에 계류 중이고 올해 1월달에 관계부처 합동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규제를 좀 개편해 준다거나 또 공유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올해 1월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승차 공유와 숙박 공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승차 공유는 불법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4조와 81조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 운송 및 임대는 금지한다라고 이제 법조항이 되어 있는데 다만 거기는 언제 가능하냐? 출퇴근 시 카풀의 경우에는 유상 운송 임대가 가능합니다. 현재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출퇴근 시간 때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또 있죠. 야, 출퇴근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데 나는 밤에 출근하고 아침에 퇴근하는데 아니면 몇 시 오후에 출근하고 뭐 언제 퇴근하는데 이런 논쟁이 그것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야. 야, 출퇴근 시간을 누가 정의할 거야? 야, 어떤 사람은 12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12시에 운행하면 그때 출퇴근 시간이니까 하루 종일 한다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출퇴근 시간에 대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사회적 타협이 어려운 거고요. 일하러 갈 때 카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러 갈 때는 카풀하고. 시간 우리 일반적으로 카풀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 택시 업계나 다른 데서 어떤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숙박 공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경우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면 도시 민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가능합니다. 현재. 그리고 어떤 경우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숙박 공유가 가능합니다. 우리 농촌 가면 그 관광지가 펜션 많죠. 이것이 바로 이제 농어촌 민박에 해당이 되고요. 현재 외국인 관광 도시 밀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에 이런 경우에 외국인에 대해서 도시 밀박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규모 제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 제2조에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에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민박보유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유 민박업을 이제 관광진흥법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도시 지역은 현재 외국인만 공유 민박을 허용하고 있는데 내국인에게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영업 일수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180일 이 미만으로 영업인수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유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용 주택도 이제 단독 주택까지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다만 이제 도시 민박업의 경우 내국인한테도 어떤 숙박 공유를 할 수 있지만 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소방이나 숙박 위생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서 이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도시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쪽으로 지금 법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사례 관련해서 타 지자체 이렇게 쭉 보면 서울이 가장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나 부산 이런 데가 조금 앞서 있고, 이제 후발주자들이 쭉 공유경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아직 공유경제에 관한 그런 자치법규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어디냐면 충주시입니다. 충주시에 공유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활동은 없고 전담인력도 지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해당 부서에 가보니까. 그래서 조례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지자체 사례를 보면 서울이 가장 앞서갔는데, 서울은 2012년 제1기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 요 계획 조례에 따라서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공유서울 추진계획 제2기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 정책 방향을 기존에는 기반 구성해 뒀다면 공유서울 2개는 도시 문제, 사회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은 우선 추진 사업으로 19개 공유도시 프로젝트를 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공간, 재능정보, 기반 구성 이런 4개 분야에 대해서 19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공유호구라고 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소식이나 이벤트, 공유기업, 서울 시내에 공유기업이 뭐가 있는지, 단체가 뭐가 있는지, 또 이 공유기업 단체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또 공유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공유 지도, 찾기 이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또 가이드, 공유 서울을 받은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공유 기업이나 단체로 인증된 기업들한테는 별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2014년 조례 제정을 하고 2015년 공유경제 부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부산도 역시 공유경제 부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유 서비스, 공유 자원에 대한 기비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 자원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어디 가면 예를 들면 요 청주 중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거를 끝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럼 누가 저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기서는 그래서 이 유유자원, 공유자원을 우리가 민간 분야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공부 분야를 막내해서 다 뽑아내지만 그 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또 이것이 계속 피드백이 돼야지만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용도가 높아지고 이게 정말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처음에 이런 공유자원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이용자 관점에서 자, 뭐 이용자 관점 학교에 있는 운동장 시설을 누가 이용할까? 그 체육관을 학생들은 당연히 이용하는 거고 기타 그리고 이 지역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특성, 이용 시간대 또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연계 고리를 찾아서 그 관련된 정보가 올려져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타 지역도 보면 뭐 나름대로 막 올려놨는데 처음에 보더니 사람이 안 들어오죠. 바로 그런 거죠. 일반적인 거 올려놓는 거.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있는 것들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제, 공유적 시장경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경기도 주식회사, 공공물류유통센터, 판교 재래시티 이런 것들을 시장형 공유경제로 추진하고 있는 게 타 지자체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들 판교 제로시티 엄청나요. 1년 매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처음에 도입할 때 이 시장형 공유경제를 추진하는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 비영리 공유경제를 시작하지만 이 시장형 공유경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또 접목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시장점을 보시면 우리 충북에도 이미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생산적 일손공사 이것도 공유경제예요. 그죠? 누가 플랫폼이 됩니까? 시군이나 자원봉사센터가 그 중개 역할을 하니까 거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 생산적 일손공사 제공자가 일손공사 등록을 하고 그죠? 또 생산적 일손공사 이용자가 자기들 올리죠. 우리는 언제 어떤 작업으로 몇 시간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에서 중개를 해주고 생산적 일손공사 이용자는 실비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뭐 수수료는 안 떼지만 생산적 일손공사 제공자한테 교통비나 이런 실비 형태로 실비가 제공되는 이런 것들도 다 공유경제 모델이 되는 거고 시골마을 행복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의 공유경제의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하죠. 이미 이거는 뭐 옛날부터 해오던 거지만 이런 부분도 다 농기계 임대 은행이 플랫폼이 되는 그런 공유경제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청주시 지원을 했던 공동복 햇살의 경우에도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플랫폼이 됐던 거죠. 그래서 LH와의 협력을 통해서 관리사무소 그 유휴 공간을 이런 주민들의 그런 공동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한 이런 사례들 이런 것도 다 공유경제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인데 이제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보고 검토해봐야 되는가 이걸 향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보고 생각하면서 향후 충북의 공유경제가 도입됐을 때 활성화하고자 할 때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우리 충북의 공유경제 도입의 주된 목적을 무엇에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냐, 일자리 창출이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냐, 신성장 동력 창출이냐 이것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경제 도입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현재 우리 충북은 공유경제로의 그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가능한가? 과연 그 스포츠처럼 빨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또 고민을 좀 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청주시와 시의 경우에는 공유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는 청주시는 공유경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작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제도적 기반이 우선인가? 조례를 만들면 다 끝나는 건가? 아니면 사회적 신뢰나 공유문화 조성이 우선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만 만들면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공유문화를 조성을 하고 이런